옛날 경상남도 하동 땅에 평생 동안 글 공부만 하며 살아온 양선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올해로 이미 80이 넘어가고 있었으니 양선비에게는 늦은 나이에 얻은 철이 덜 든 아들 둘과 나이 든 아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80세 생일이 지난 후 양선비는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내 나이 이제 80이 넘어 내일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너희에게 내 당부할 말이 있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은 너희들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설하면 아니 된다. 알겠느냐? 두 아들은 평소 과묵하던 아버지가 이렇듯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들 듣거라. 이 애비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뜨기 전 너희는 관 12개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단다. 내 관 12개를 준비하라고요. 양선비의 말에 두 아들은 너무나 놀라 자신의 아버지가 무슨 연유로 이런 황당한 일을 시키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12개에서 단 한 개라도 모자라서 안 된다. 내 말을 어길 시에는 우리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고 그 화는 우리 가문을 넘어 더 참혹한 일을 가져올 것이니 내 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예. 두 아들은 아버지의 거듭되는 당부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자신의 아버지가 결코 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고 있는지라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관 12개를 준비하고 이 아비가 세상을 뜨거들랑 나를 담은 관을 땅속 가장 밑에 묻어두고 그 위로 11개의 관을 차례대로 묻어라. 그리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관에는 밭을구에다가 잘 씻어서 한 움큼씩만 넣어두거라. 그런 식으로 관에 밭을 담고 그 위에 흙을 한 뼘쯤 덮어 관들을 묻어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해서는 아니 되고 내가 말한 것 중 한 가지라도 틀려서는 아니 된다. 또 내가 세상을 떠난 것 또한 모든 장례를 마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알겠느냐? 양선비의 말에 이번에는 두 아들은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쳐다보기만 하였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그리고 이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지 이 애비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일은 우리 가문의 존망이 걸린 일이라 너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 수밖에 없구나. 너희는 내 말대로 해줄 수 있겠느냐? 양선비가 이토록 간곡한 어조로 아들들에게 말하자 그제서야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면 관을 묻을 묘자리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그곳은 이미 내가 보아둔 곳이 있다. 그곳이 아니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12개 관을 모두 묻을 수 없으니 내가 알려주는 곳에다 반드시 묘를 써야 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나와 함께 가보자꾸나. 내가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줄 테니.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잠자리에 누운 두 아들은 아버지가 한 말을 떠올리며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어찌 아버지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느냐? 나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직 다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런 일을 시키는 데는 다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는 더 대단한 분이라는 것만은 명심하거라. 네. 첫째 아들의 말처럼 양선비는 시골 마을에 글 공부만 하는 그저 그런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 몇 번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이후로 무슨 생각이 들어서인지 더 이상 과거 시험은 보지 않고 이곳 시골 마을에 틀어박혀 주역이나 점술과 산악에 관한 책들을 구해와 미친 듯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선비의 두 아들들은 그의 나이 60이 넘어 어렵게 갖게 되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얻게 된 것을 무척이나 신기해하였으나 정작 양선비만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렸을 적 사람들이 시골에 사는 나이든 선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하며 경외하는 대상으로 대하였고 가끔은 그런 그에게 찾아와 어려운 부탁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일에 나섰던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이가 차고 글 공부를 하게 되자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했던 부탁들이 보통의 선비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만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 같은 유언이었기에
첫째 아들은 그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는 대로 양선비는 노쇠한 몸을 이끌고 두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 자신이 아들들에게 묘자리가 될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두 아들들은 비록 풍수라는 것은 탈끝만큼도 모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정한 묘자리가 자신들이 보기에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명당자리라는 것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12개나 되는 관을 묻으려면 보통 고된 일이 아닐게다. 웬만한 땅에는 그 반도 묻기 힘들지만 이곳이라면 12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을 테니 꼭 이곳으로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양선비가 그 땅을 둘러보는데 그의 눈빛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회한이 담겨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좀 있으면 해가 질 테니 그만 내려가시죠. 그래, 그러자꾸나. 두 아들이 양선비를 부축해 산을 내려오자 그는 그날 저녁부터 자리에 누운 채 하루 종일 잠에 빠져 날이 갈수록 몸이 계속해서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그 사이 두 아들은 남들의 눈을 피해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관을 짜기 시작하였고 처음 해보는 일에 그 고생이 말로 다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양선비가 자리에 누운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는 당장이라도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몸이 쇠약해져 두 아들을 불러놓고 힘겹게 물었습니다. 관을 만드는 일은 어느 정도나 진척이 되었느냐? 이제 10개의 관을 만들었으니 2개만 더 만들면 됩니다. 양선비는 두 아들들이 손에 붕대를 감고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한번 아들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에게 너무 힘든 짐을 짊어지게 하고 떠나는 내 마음이 무겁구나. 하지만 고되더라도 꼭 나머지 관도 완성해다오. 네, 아버지 염려 놓으시죠. 저희들이 꼭 나머지 2개의 관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 그 말을 끝으로 양선비는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녘이 돼서 그는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아직 만들지 못한 2개의 관을 완성하기 위해 장례는 뒤로 미루고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구하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두 사람은 나무를 구해다 하나의 관을 더 만들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리 산을 헤매고 다녀도 관을 만들 만한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쓸만한 나무를 찾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게나 말이다. 큰일이구나. 더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아버님을 제대로 모시기도 힘들 듯 싶고 저 많은 관을 묻으려면 땅을 파는 일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어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구나. 형님 일단 땅을 파서 11개의 관을 먼저 묻고 나머지 1개는 나중에라도 만들어 다시 묻으면 안 될까요? 동생의 말에 첫째 아들은 고민에 빠졌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어 동생의 말대로 일단 11개 관을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두 아들들에게 그 많은 관을 묻는 과정은 이전보다도 더 힘들었지만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관을 하나씩 묻으며 비어있는 관에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파틀 구애와 정성껏 씻은 뒤 한 움큼씩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죽을 고생을 한 뒤에야 며칠이나 지나 겨우 11개의 관을 모두 묻을 수 있었지만 마지막 1개의 관을 만들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 한스럽구나. 형님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얘기했듯이 나머지 1개의 관은 앞으로 만들어 묻으면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아버님도 우리가 이만큼 고생한 걸 보시면 이해해 주실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애써 자신들을 위로하듯 말했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당부가 떠올라 죄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두 아들은 좋은 집안의 처자들을 신부로 맞아 혼인하였고 부유한 처갓집의 도움으로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려 날이 갈수록 집안은 번성해져 갔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나중에라도 마저 지키겠다 마음먹었던 생각은 시간이 흐르며 모든 일이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자 어느새 흐지부지 돼버려 마지막 1개의 관은 만들 생각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들이 풍족한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나라의 일반 백성들은 배고픔과 도탄에 빠져 하루하루 괴로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생을 살펴야 할 조정은 간신배들과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틀어쥐고 임금까지 쥐락펴락하니 나라에는 어두운 먹구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기 임금과 왕실은 요사스러운 무당과 도사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의 말과 뜻에 따라 국정이 운영되니 뜻있고 현명한 선비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며 상소를 올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엄한 추궁뿐이었습니다.
마마 어젯밤 점괘의 나라에 큰 병고가 닥칠 거라는 불길한 괴가 나타났습니다. 대궐 안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한 정각에서 중년의 무당 하나가 임금과 중전을 독대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나라 곳곳에 상서로운 지맥을 찾아 그 중에 이롭지 못한 곳을 골라 금액을 끊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무슨 방법으로 찾아야 하는지 말해보아라. 제게 맡겨주시면 전국의 직관들을 불러 모아 금액을 찾아 끊어 놓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변고를 막을 수 있겠는가? 네, 일단 맥을 찾아 끊어 놓은 후 불온한 자들을 찾아내 엄벌을 내리시면 나라는 태평성대가 이어질 것입니다. 나와 전하는 자네에게 이 일을 일임할 것이니 자네가 알아서 잘 처리해주게. 염려 놓으십시오, 마마. 일개 무당에게 나라의 중책을 맡겨버리니 이를 반대하는 강직한 선비들이 그녀를 성토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도승지는 임금의 분노를 살까 두려워 그 많은 상소들을 감춰두고 임금에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무당은 전국의 이름난 직관을 불러 모아 각지의 수령들의 군사들까지 함께 상서로운 지맥을 찾으라 명했습니다. 직관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 돌아다닌 지 여러 날이 지나자 결국 양선비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하동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양선비의 무덤이 있는 곳에서 신비스런 기운의 서기가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본 이들을 찾아내어 곧 군사들까지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본 것을 모두 소상하게 이야기해보거라. 고을의 수령인 자가 약초꾼으로 보이는 이에게 다그치며 묻자 그가 주눅든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저 산 너머에서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요.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날도 맑은데 이상하게 안개가 끼고 무지개 같은 빛이 보여 저도 모르게 따라갔었지요. 그래 안개 사이로 걸어가다 보니까 묘가 하나 나왔는데 그 빛이 묘하게 묘를 감싸듯이 보였습니다요.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 그러면요. 제가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저 말고도 다른 이들도 여러 번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 있느냐? 이내 수령과 직관은 군사들을 이끌고 약초꾼을 앞장세워 양선비가 묻혀있는 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수령은 군사들로 하여금 이 일대를 지키게 하고는 직관은 눈을 빛내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 어떻소이까? 수령이 궁금증을 못 이기고 묻자 직관이 감탄하며 말하였습니다. 단순히 명당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구려. 이 땅으로 근처의 지기가 모두 모여드는 형국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묘를 파냅시다. 무엇이오 묘를 판단 말이오? 아무리 수령이 된 자라도 남의 묘를 판다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라 망설이고 있자 직관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꺼려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어쩔 수 없소.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간 우리 둘 다 뒷일을 감당하기 힘들게요. 이런 직관의 말에 결국 수령도 고민하다 잠시 후 군사들을 불러 모아 묘를 파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걸려 묘를 파내자 평범한 관이 하나 나와 군졸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찌할까요? 뚜껑을 열어보아라. 수령의 말에 군졸들이 흠칫했으나 그것도 잠시 그들은 꽃갱이들을 이용해 관 뚜껑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관 안을 살펴보던 수령과 군사들은 그 안에 든 것을 보고 놀라고 말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있어야 할 시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한 움큼쯤 되는 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오? 당황한 수령이 직관을 보며 묻자 그가 인상을 찡그리며 대답했습니다. 관을 드러내십시다. 군졸들이 직관의 말대로 관을 드러내니 그 밑에 또 하나의 관이 나와 모두들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관 또한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한 움큼의 팥이 나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군. 있어야 할 시신은 보이지 않고 관 안에 팥을 넣어놓다니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런 기괴한 일을 벌였단 말인가? 탄식을 한 수령이 군졸들을 시켜 계속 땅을 파괴하자고 하는 끝없이 나왔고 지치는 군졸들을 독려하며 계속해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해가 질 때쯤 되자 군졸들은 모두 지쳐 쓰러져 버렸고 수령과 직관도 끝없이 나오는 관에 질려버려 모두 손을 놓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 주변으로 안개가 몰려들더니 그곳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어린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저 아래에서 들려옵니다.
그들은 구덩이 밑을 보자 아직 하나의 관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모골이 송연해졌지만 곧 수령이 나서며 명령했습니다. 겁먹지 말고 내려가 뚜껑을 열어보아라. 두려움이 앞섰지만 상관의 명령인지라 군졸들은 어쩔 수 없이 구덩이 밑으로 내려가 관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군졸이 기겁하며 보니 관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갓난 아이 정도로 보이는 어린 아이였는데 그 행색이 몹시 기이했습니다. 아이의 크기는 갓난 아이처럼 작았으나 두 눈의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것이 여느 아이와는 많이 달랐으니 그 눈에 분노한 기색을 담은 채 군졸들을 노려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습니다. 하나의 관을 더 채웠더라면 하늘의 안배가 모두 이루어졌을 것인데 원통하구나 원통해. 이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기회가 이렇듯 허무하게 사라지다니. 분하고 분하도다. 어린 동자가 원통함에 목 놓아 울자 군졸들은 넋이나가 그대로 굳어져 버렸고 햇빛을 받은 동자는 괴로운지 고함을 지르다 이내 먼지로 화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던 군졸들뿐 아니라 수령과 직원 또한 이 믿을 수 없는 병고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양선비의 아들들이 12개의 관을 모두 만들어 묻었다면 시기가 도래하는 대로 어린 동자는 장군으로 화하여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썩어빠진 세상을 뒤엎어 백성을 구하게 될 하늘이 내린 안배였는데 양선비의 두 아들이 한때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양선비의 유언을 저버려 이 모든 것이 틀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나라는 혼란과 부패가 극에 달해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에 빠져 괴로워하였고 양선비의 가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두 고초를 겪고 가문이 풍비박산 나고야 말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이 산골에는 양장군의 뜻을 새겨 양장골이라는 명칭을 붙여 불렀으며 그 위로 산등성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 안에는 동자 장군이 출정할 때 입을 갑옷이 숨겨져 있었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에서 내려오는 양장골의 전설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